반도체 수출 부진 속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5% 넘게 줄면서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 역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전 세계 자동차 누적 판매 1억 5천만 대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두 회사가 지난 1962년 자동차를 팔기 시작한 이후 61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새만금이 전 세계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부터 사용 후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최근 1년 새 4조 원이 넘는 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수출 부진의 늪이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벌써 8개월째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무역 적자는 15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만에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했는데 뾰족한 대책이 안 보입니다. 수출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반도체에 쏠려 있는 수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근본적인 처방만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목표라고 밝혔던 올해 수출 6,850억 달러 달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면서 경기 전반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줄어들면 GDP는 0.78% 감소합니다. 이는 경기 전반, 즉 민간 소비와 투자, 고용의 축소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 수출 기업 지원에 집중했던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에 수출의 기초 체력이 되는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출 전략 회의에서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에서 현지 관계자들과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MIT, 하버드 등 주요 대학, 벤처기업이 모여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입니다. 공정한 보상 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설계를 해줘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마켓에 아주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하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잘 골라서 어떤 그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액 목표를 사상 최대치인 6,850억 달러로 제시했지만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목표치의 37%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에 쏠려 있는 우리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을 주목하고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우리나라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15개월째 적자인 무역 수지, 8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 탓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 정부는 새로운 수출 전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스타트업 주변으로 VC와 연구 회계, 기관 등을 비롯한 MIT 등 세계 연구기관을 한자리에 모으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 앵커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내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조성될 성장 지원 펀드 등이 투입됩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해당 기업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자문사인, 법무, 회계법인에 대한 스톡옵션 등 유인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활성화 대상이 될 클러스터는 오송, 대구, 송도, 부산, 광주, 판교 등 다양합니다. 특히 정부는 보스턴 연구기관과 바이오 분야에서 협업을 하는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로 만들 펀드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임상 등 전 과정에 투자하는 등 바이오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전략이 당장 수출 회복을 위한 물꼬가 되기는 어렵다는 측면 때문입니다. 중간재 수출 대부분 빠른 속도로 중국 내 기업의 그 공급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구조적 원인이 더 심각한 원인인 것 같았어요. 과시성 사업으로 그런 이벤트가 안 되도록 또 효과성들을 사후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서 온기가 돌고 있지만 높은 재고율과 국제 유가 변수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반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 전략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세계 최대의 간척지 새만금이 전 세계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불과 1년 만에 4조 원이 넘는 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변신하고 있는 새만금을 방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만드는 이피캠텍.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며 증산이 시급했지만 마땅한 공장 부지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중 새만금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새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에 걸린 시간은 크게 줄었고 생산 능력은 12배 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사 주변에 좀 위치를 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천안, 구미 다 돌아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새만금이 가장 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여의도의 140배, 파리의 4배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지. 새만금에 기업들이 제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1년 만에 4조 원 넘는 투자를 유치한 건데 새만금 개발청이 문을 연 이후 9년간 거둔 성과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입주 계약을 맺은 28개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LG화학을 비롯한 2차 전지 기업들. 기업이 원하면 도로도 없애주고 필요한 시설도 맞춤형으로 만들어준다는 소식에 아직 매립하지 않은 곳도 예약을 받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약을 현재 좀 몇 개 받아놨는데요. 홈쇼핑 보면 사은품 주지 않습니까? 사은품 대신에 그 기업이 원하는 공장 모양에 맞춰가지고 기반 시설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입주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유치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수변 도시도 인근에 마련됩니다.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토지 분양이 시작되는데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새만금이 새로운 기회나 미래의 땅이라는 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새만금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고 기업이 붐비고 국민이 현재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간척을 시작해 아시아의 맨해튼으로 우뚝 선 상하이 푸둥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 푸둥의 경우 공항과 항만 등의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 기업들의 입주가 실제로 활발했지만 새만금은 이제 겨우 도로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항만은 3년, 공항은 6년, 철도는 7년 뒤에나 들어설 예정이어서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이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역대 정권의 선거용 공약으로만 부상했던 새만금. 방조제를 쌓는 데만 강산이 2번 바뀐 과거를 청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화이트컬러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6개월간 가동하는 특별단속반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합니다.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 위주로 조직 재구성도 마무리됐습니다. 특별단속반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불공정거래 대상은 자본시장 교란을 일삼는 화이트컬러 집단. 최근 8개 종목을 3년 가까이 CFD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전문직 종사자와 번듯한 직장인이 적게는 억 단위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자라는 주장과 달리 주가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분석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 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일반 투자자보다 이점을 지닌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엄단하고 불법 자금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금융당국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이 꾸준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회성 수사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범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구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와 당국이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정조준하면서 증권업계는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최근 문제가 불거진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는 신규 개설 중단에 이어 기존 투자자의 신규 거래도 모두 중단할 방침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이 발표되자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간 셈입니다. 또 기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와 세일즈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예상치 못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애널리스트들에게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차단이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 원장과 감독당국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윤아입니다.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0.03% 오르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급매물 소진 이후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난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 11개구가 모두 상승했고 강북 14개구는 0%로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5월 전 세계 자동차 누적 판매 1억 5천만 대 고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지난달 판매 실적을 합산한 결과 두 기업은 지난달까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총 1억 5,044만여 대의 차를 팔았습니다. 이는 두 기업이 지난 1962년 이후 자동차를 팔기 시작한 지 61년 만의 기록입니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에 환매 조건부 채권과 머니마켓 펀드를 추가하고 채권 혼합형 펀드 내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높였습니다. 또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투자 가능 비중도 높였습니다. 불법 콜택시 논란을 불렀던 타다 서비스 운영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소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혁신 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장님, 회장팀 첫 참석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오늘 수출 부진, 무역 적자 이런 소식에 증시도 좀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 좀 시장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7.95포인트 내린 2,569.1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경기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이 경기 불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실물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 주식시장은 이미 이제 경기 회복을 그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증권업계는 코스피 예상 지수를 속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는 대다수 증권가는 하반기 코스피 지수 고점을 2,800에서 3,000선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과 그에 따른 업황 회복을 필연적으로 보고 코스피에 대한 눈높이를 한 단계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팔기는 했지만 이 돌아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에만 4조 원 넘게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는데 이 하반기에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증권가를 취재를 해보면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21년 160조 원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네. 2021년은 코스피 지수가 3,300선까지 올랐던 시기입니다. 증권가는 내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이 올해보다 50% 넘게 늘어난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익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순이익은 올해 1조 원에서 내년 30조 원으로 평상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전이 내년 흑자 전환하며 유틸리티 업종의 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 주도로 이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 분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이 과정에서 미국 우방국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공급망 재조정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중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가뜩이나 중국은 MSCI 신흥지수 내 비중이 가장 큰데 중국 비중을 줄이면 같은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 한국이나 대만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주목받는 좀 반도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기세로 이제 반도체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데 결국 업황이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어서겠죠? 맞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천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지난달에만 두 종목을 외국인은 4조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이번 달에도 이런 흐름이 일단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업황 회복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분기 디램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각각 20%,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분기 한때 최대 18주에 달했던 디램 재고도 2분기 들어서 15주로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주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고가 본격적으로 줄어들 시점에 진입을 한 건데요. 네. 달러 강세가 지금 주춤한 점도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을 산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거나 완만한 정체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기대하며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주가 전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일각에서 이제 고평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PER이 200배가 넘으면서 이 단기 급등으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엔비디아와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엔비디아에 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현재 1.4배 정도로 디램 호황기였던 2017년과 2021년 평균 1.84배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이닉스도 내년 흑자 전환을 감안하면 현 수준의 PBR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연말로 갈수록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중을 더 앞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을 약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이 표결을 앞뒀던 부채 한도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분위기는 다를 것 같습니다. 김종학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부채 한도 협상안 통과됐죠? 네, 금융시장이 큰 고민거리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네. 얘기 이어가기 전에 영상으로 결과 발표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Yeas are 314, the nays are 117. The bill is passed.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킨 건데요. 오늘 밤까지만 해도 설마 하던 이제 불안감으로 시장을 지켜보던 투자자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도의 나라 미국의 디폴트 우려를 확실하게 덜게 됐습니다. 네, 현지 시간 수요일 지금 발표를 보신 대로 케빈 맥카시 미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련한 합의안은 하원 표결에서 찬성 314표, 반대 117표 아주 큰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공화당이 이제 사실상 쥐고 있는 이 하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31조 4천억 달러라는 이 무지막지한 이 미국의 부채 상한이 다시 높아지고 이 법안은 큰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5일 미국 연방정부가 사실 또 디폴트에 빠지는 위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원이 지체 없이 처리해달라 이렇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행히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는 사라졌습니다만 경기 침체 징후는 또 어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제 이어서 또 하락을 했죠. 네, 국제 유가 하락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보면 지금 7월 인도물 가격이 어제도 1.97% 또 하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하락폭만 6% 정도가 되고 지난 한 달 사이에 11.3%나 하락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중동에서 사우디 다음 가는 영향력인 이 이란산 원유가 다시 풀릴 예정으로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해야 하는 나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48.8을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낮기도 하고 벌써 두 달째 이 기준선 50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일단 산유국들은 뭐 소비가 부진하니까 감산을 좀 바라는 모양새긴 한데 이번에 있을 회의에서 추가 감산 조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지 전망이 어떨까요? 네, 산유국들은 이 유가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어느 정도 감산을 통해서 부양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주말에 열릴 예정인데 현지 시간 4일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좌장인 이 사우디가 유가 하락을 막으려고 계속 감산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이 골드만삭스나 HSBC는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추가 감산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밀월 관계였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두고 삐걱대는 상황이 외신을 통해서 또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반응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로이터에서 이런 취재들을 하게 되는 외신 기자들을 현재 파견하게 되는데 사우디가 이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정도의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우디는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 아래로 추락하면서 유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 계속 경고를 내고 있지만 이 상황도 쉽지 않죠. 이런 상태라면 석유 생산으로 얻은 수익으로 이 사우디 자국의 핵심 투자기관, 이 사우디 국부펀드에 배당할 자금이 줄어드는데 전년 대비 많게는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좀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경기도나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워렌 버핏 회장이 또 역발상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경영권 인수는 안 한다면서도 지분은 계속 늘려가네요. 굉장히 워런 버핏은 미리 설계한 대로 모든 수익을 확보하고 투자하는 게 확실한 그런 투자자로 보여집니다. 이번 투자를 이 유가 하락에도 늘린 이유를 두 가지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옥시덴탈로부터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구조를 미리 확보해 두기도 했고 장기적으로 옥시덴탈이 이 탄소 배출권 등을 통해서 살아남을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워런 버핏이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을 첫 매입한 시점부터 이 지분 비중을 보면은 2022년 2월에 14%를 처음 취득한 이후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사이에 지분을 크게 늘려서 지난달 말까지 24.9%까지 지금 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지만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옥시덴탈 주가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저가 매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실상은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에 이제 2019년 아나다코의 인수를 도와주는 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뒤에 보상으로 이렇게 10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배당 수익률이 연 8% 고정돼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주당 59.62달러의 보통주 8,390만 주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쥐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지금 이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워런 버핏의 이제 버커셔 해서웨이는 손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고 계속해서 배당을 확보하기 위한 보통주를 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워런 버핏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런 수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시덴탈 입장에서 그런 배당을 많이 해주면 될 텐데 옥시덴탈의 경영진도 참 현명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2%, 순이익은 48% 아주 네.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배당은 38%나 많이 이번에 늘렸네요.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통주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또 버핏이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옥시덴탈이 향후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한 원유 생산 축소 등 매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의 탄소 포집 장치 이런 일종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홀럽 최고 경영자의 얘기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해진 걸 정리해 보면 석유 회사들이 세계에서 마지막 생산자가 되려면 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많이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비닐이든 플라스틱 등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는 원유를 생산하는 최종 생산자로 남고 싶다라는 설명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시장을 그 나중에 이제 다른 석유 회사들을 장악하게 될 것 같지만 또 물론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하죠. 인베스코의 분석을 참고해서 보자면 10년에 걸쳐서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게 될지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유가 변동에 따라서 여전히 단기적인 투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진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버핏 회장이 이미 이렇게 수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여느 투자자를 압도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짧게 이어서 볼 텐데 버핏 회장이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자산을 불리는 와중에 자동으로 세계 최대 부자가 된 인물이 있죠. 네, 여전히 화제인 인물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부자 하면은 베르나르 아르노 이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으로 이제 불려졌는데 루이비통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이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주당 2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보유한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53조 원 다시 세계 1위의 자산가로 등극을 했고요. 아르노 회장은 247조 원 2위로 밀렸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워런 버핏은 이 순위에서 7위 정도로 148조 원의 자산가이고요. 또 그리고 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레리 앨리슨 오라클 최고 경영자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156조 원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진 이런 부자 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베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중국 관련 ETF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진한 중국 경기는 명품 기업의 주가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는 4천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중국 펀드로 들어왔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고는 쌓여만 가는데 좀처럼 열리지 않는 지갑에 중국 증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를 대표하는 항생지수는 1월 말 대비 20% 가까이 빠졌고 홍콩 H지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란히 연중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홍콩 H는 중국 국영기업 가운데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우량기업 40개를 추려 만든 지수로 국내 중국 관련 ELS의 기초자산이 되거나 ETF가 이를 추종합니다. 오늘까지 최근 한 달 전체 ETF를 하락순으로 세우면 1위부터 8위까지가 중국 관련 상품들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코덱스 차이나 레버리지로 홍콩 H를 기초지수로 삼습니다. 증권가에선 중국 경기를 상고하저로 전망합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데다 2분기를 정점으로 리오프닝 효과도 일단락될 것이란 예상인데 이에 삼성증권은 중국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는 명품 기업 루이비통의 주가에서도 감지됩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유럽 명품 기업 주가가 빠른 하락세에 접어든 상황이 중국 경기 둔화를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중국의 리오프닝 본격화로 상승을 이어가던 루이비통 모의 테네시는 지난 4월을 고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 펀드 자금은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북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감소한 반면 중국 주식형 펀드로는 5천억 원 가까운 금액이 쏟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는 팬데믹이 3년 넘게 이어진 만큼 회복은 시간 문제라고 설명하는데 성현주 신영증권연구원은 3분기를 기점으로 중국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소환입니다. 네, 국내 H&B 시장 1위인 CJ 올리브영이 최근 주류 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PO 재추진을 앞두고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있고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산업 2부 김예원 기자 사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H&B라는 어떤 용어가 헬스앤뷰티의 약자인데 술을 판다는 게 좀 이색적이네요. 네, 현재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100여 곳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올해 100곳까지 판매 매장을 늘린 겁니다. 기존에 음료를 팔던 냉장고에 하이볼, 소용량 와인 15종 정도를 구비해둔 곳도 있고 아예 술 전용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위스키, 와인, 막걸리 등 다양한 주류를 좀 종류별로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이후 홈술 문화가 좀 확산이 됐고 주류 주요 구매 계층인 이제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품목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IPO를 앞두고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작년에 IPO를 하려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미뤄진 상황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지난해 하반기 증시 불황이 좀 지속되며 상장 작업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현재 상장 시기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상장을 앞두고 몸집 불리기를 위해서 술 판매를 택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위스키나 와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술이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다 보니 거래액 늘리기 좋은 품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독점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 독점 논란도 사실 꽤 오래 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 겁니까? 네, H&B 점포 수를 좀 기준으로 보면 올리브영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1년 57%, 2022년 68%, 올해 1분기에는 70%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실제 공정위도 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독점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술, 식품 등 좀 판매 품목을 다변화해서 H&B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좀 만든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GS나 롯데가 작년에 사업을 다 철수하면서 점유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니까 올리브영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2위 기업인 GS 리테일의 랄라블라와 그때 3위인 롯데쇼핑의 롭스가 잇따라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이들이 매장을 좀 빠르게 정리하면서 올리브영이 더욱더 이 H&B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네. 실제로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매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1분기에 처음으로 1,200개를 돌파한 이후에 올해 1분기까지도 이 1,200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겨우 80개 정도 늘어난 건데요. 그렇네요. 독점 논란이 좀 계속해서 제기되다 보니 매장을 좀 빠르게 늘릴 수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장을 많이 늘리지 않았음에도 매출, 영업이익, 실적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1분기 올리브영 매출이 42%나 늘었고요. 순이익도 104%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잘 운영하는 것과 함께 이제 온라인 사업을 확장한 덕분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2019년만 해도 이제 10% 수준이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올해 1분기 28%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2년간 올리브영이 빠른 배송에 활용하는 도심형 물류 거점 7곳을 짓기도 했는데요. 배송 역량을 좀 강화해서 온라인 매출을 더욱더 빠르게 좀 끌어올리겠다.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사업 범위를 더 넓히면 경쟁 시장 범위도 더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좀 힘이 실리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배송을 강점으로 내세운 다른 이커머스 업체죠. 쿠팡, 컬리뿐 아니라 뭐 쓱닷컴, 롯데온 등 대형 유통사들의 이커머스 업체도 뷰티를 좀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신사, 에이블리 등 좀 젊은 층이 애용하는 패션 플랫폼도 이 뷰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뷰티 시장을 온라인까지 좀 넓혀서 보면 아직은 올리브영의 점유율이 좀 낮다는 거고요. 게다가 올리브영의 독점 논란은 그룹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 리더와 장녀인 이경우 CJ E&M 경영 리더가 각각 올리브영 지분 11.04%, 4.2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IPO 추진을 통해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좀 줄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하자는 속내가 이제 최근에 구사하고 있는 경영 전략의 배경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주류 마켓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역을 넓히는 전략을 취해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전략이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젊은 층은 또 온라인에도 익숙을 하고 그리고 술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 관심도 많다 보니 주류 매출이 출시 이후와 비교해서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은 물론이고 이런 독점 논란도 다소 좀 해소할 수 있겠지만 당장 주류 판매를 좀 늘리는 과정에서 편의점 등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또 다시 또 불거지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 2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We selected Korea as the first place to have this event because here in Korea we have a lot of fun, we have a lot of partners. 오 5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넷마블이 다음 달부터 신작 게임 3가지를 내놓고 반등을 모색합니다. 적자 행진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넷마블이 연 이 쇼케이스 현장을 다녀왔는데 공개한 게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신의 탑, 새로운 세계와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 또 세븐 나이츠 키우기 총 3종의 게임입니다. 넷마블은 오는 7월부터 이 게임을 매달 순차적으로 국내와 글로벌에 동시 출시할 예정인데요. 먼저 내달 공개될 신의 탑 새로운 세계는 전 세계 60억 뷰를 기록한 인기 웹툰이죠. 신의 탑 IP를 기반으로 한 수집형 RPG고요.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은 오리지널 IP인 그랜드 크로스를 기반으로 한 첫 출시작으로 아니메 스타일을 접목한 전략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븐 나이츠 키우기는 넷마블의 간판 IP 세븐 나이츠를 기반으로 한 5번째 게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귀엽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세븐 나이츠보다 가볍고 또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귀여운 캐릭터에 더해 방치형 요소를 접목한 점이 특징입니다. 신의 탑과 그랜드 크로스는 PC와 모바일 둘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세븐 나이츠 키우기는 모바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3가지 게임을 동시에 공개했다는 점이 좀 이례적입니다. 네. 박 기자가 볼 때는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은 어떤 겁니까? 네, 취향차겠지만 제 눈에는 세븐 나이츠 키우기가 유독 조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선 두 게임보다 구동 방식이 쉽고 대중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권영식 넷마블 대표도 세븐 나이츠가 사내에 공개됐을 때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다며 9월 출시로 현재 일정을 잡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빠르게 공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넷마블 측은 우리 경쟁자는 다른 게임들이 아니라 웹툰이나 쇼츠 영상과 같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번 3종의 게임 모두 쉽고 또 빠르고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3가지 게임 모두 각기 매력이 다른 만큼 오늘 쇼케이스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어느 한 게임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공개를 하면 관심이 분산된다는 단점도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공개했다는 점은 뭐 그 자체의 의도가 있겠죠? 네, 넷마블은 현재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87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8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권영식 넷마블 대표의 설명 듣고 오시죠. 넷마블 요즘 성과가 사실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개별적으로 한 개 게임별로 쇼케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있는 조만간 출시할 게임을 동시에 보여드리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행사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각 IP와 장르를 좋아하는 게이머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많은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좀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을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 세븐나이츠 키우기 개발사인 넷마블 넥서스의 김정민 대표는 한마디로 박리담회를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벼운 비즈니스 모델로 과금 장벽을 낮춰 적은 돈을 많은 이들이 쓰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2개의 게임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시네탑을 개발한 넷마블 N2의 권민관 대표도 시네탑은 글로벌 게임이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해야 한다며 웹툰을 보는 유저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과금 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수의 과금러들만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무과금러, 중소과금러도 즐기면서 저변을 넓히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죠. 게임 플레이만으로 또 많은 재화를 또 얻을 수가 있어서 가차를 뭐 특이한 형태로 만들기보다는 되게 일반적인 가차를 타 게임 대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박리담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유저분들이 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처럼 박리담회 전략이 통할지, 게임은 재밌는데 정작 수익성은 없는 게임으로 나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넷마블의 흑자 전환 시기 올 3분기입니다. 또 신작이 발표되는 시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익이 나오기까지는 약 1~2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선 3분기 흑자 전환, 4분기부터는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7월부터 이렇게 3개의 게임이 나오면은 올해 넷마블의 신작 공개는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큰 기대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과 아스달 연대기는 올해 9월에서 10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권 대표는 뭐 1~2달 정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지연 없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연말까지는 매달 신작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에서도 7개의 대죄를 3분기에, 제2의 나라는 4분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키움증권은 7개의 대죄의 경우 초기 일평균 총 매출 5억 원을, 제2의 나라는 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작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넷마블, 다만 한편에선 이렇게 남은 카드를 다 소진하고 이 신작들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막다른 길에 내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간편 결제 시장을 빼앗긴 카드사들이 모든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전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빅테크에 밀린 카드사들이 힘을 합쳐 만든 대응책 중 하나인데 이미 페이 서비스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을 빼앗아 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드 앱을 구동하면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QR 메뉴가 뜹니다. 국내 7개 카드사들은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이 QR 시스템을 통일 규격에 맞추기 위해 이달 TF를 구성하고 전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각 카드사 앱에서는 비접촉이나 바코드, QR 등 3가지 방식으로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한데 QR의 경우 가맹점별로 호환 여부가 달라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일된 규격의 QR 시스템이 보급되면 앞으로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사 앱을 통한 QR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가 이미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QR카드를 꺼내든 것은
QR에 익숙한 젊은 층과 중국인 관광객 등 일부 수요를 자체 앱카드로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경우 모든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일찍부터 스마트폰 기반의 QR 결제가 보편화됐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위챗과 알리페이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가 국내 카드사의 0.1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삼성페이도 유료화를 추진 중인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간편 결제 플랫폼을 거치지 않는 자체 앱카드 결제를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비접촉 방식에 익숙한 국내의 경우엔 QR로 결제 수단을 전환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교통구역이 마련되면은 아무래도 이 카드 앱 이용해서 대면 결제하기가 좀 더 쉬워지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QR보다는 최근에 이제 페이 수단 비접촉식으로 이용한 것이 이제 대기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에도 편리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용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카드 업계는 당장 QR 결제 점유율이 늘진 않더라도 실물 카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결제 수단을 미리 개발해 선점하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카드를 굳이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그런 시점 오겠죠. 그 시점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 가맹점 확대하면서 그 시점까지 가느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죠. 카드사들. 아울러 앞서 카드사들이 하나의 앱에서 타사 카드까지 결제가 가능한 오픈페이를 내놓은 만큼 QR 결제와 접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부영그룹은 오늘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금 10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훈련 중 순직한 공군 조종사 유자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습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직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유자녀들이 부모님의 애국 정신에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애덤 스미스의 탄생 300주년을 맞아 경제 정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각종 규제와 정치권의 개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약 90%가 반시장, 반기업 정서 수준이 상당히 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보 수가가 내년 평균 1.98%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에 내는 진료비나 약값의 본인 부담액도 수가 인상폭만큼 오르게 됩니다. 올해 처음 7%대를 넘은 건강보험료율의 추가 인상 압력도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율이 5년 연속 인상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